이제 첫 행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볼 건데요. 이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두 행씩 의미상으로 문장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두 행씩 단위를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자, 여러분. 제목부터 두 행을 읽었을 뿐인데 특정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죠? 네, 모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1, 2행뿐만 아니라 쭉 밑을 살펴보면 모란이라는 시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시에서 이렇게 특정한 단어가 반복된다면 그 시어는 핵심어일 확률이 높아요. 시에서 꾸준히 반복되면서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시어를 우리는 핵심어라고 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모란이 바로 화자가 소재로 삼은 대상이면서 이 시의 핵심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살펴봤을 때 봄은 모란이 피는 시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라고 했죠. 봄은 모란이 피는 시기구나. 그 다음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모란이 피는 시기인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둘리고 있다라는 건 화자의 정서, 기다림이라는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모란의 뜻, 거창하게 상징적 의미까지 갈 필요 없이 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단서로 했을 때 모란이 의미하는 건 이 시의 화자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자면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등교를 간절히 기다린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내 고백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가 어떤 걸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는 그거를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란의 의미는 희망, 소망까지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봄도 마찬가지예요. 봄은 모란이 피는 시기인데 모란이 소망을 의미할 때 그 모란이 피는 계절인 봄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때, 이루어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겠죠. 3행으로 가볼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했어요. 상황이 좀 바뀌었죠. 모란이 피는 봄을 화자는 간절히 기다렸어요. 지금 2행과 4행 사이에 생략되어 있지만 간절히 기다리던 대상이 화자에게 한번 찾아왔던 것 같아요. 봄이 오고 모란이 핀 거죠. 그런데 모란이 핀 것도 잠시 모란이 어떻게 됐대요? 뚝뚝 떨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모란이 핀 봄을 여의었대요.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지금 화자가 간절히 바라던 대상이 모란이 상실,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때 화자의 정서를 사행에서 알 수 있었어요. 서름, 서러움,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행부터는 모란이 피었다가 사라졌고 그 사라짐, 상실에서 화자는 슬픔과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 2행에 아직이라는 부사가 보이나요? 그리고 4행에 비로소라는 부사가 보여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말은 이 부사에서 굉장히 미묘한 느낌을 전달하거든요. 아직 기다린다라는 건 굉장히 그 기다림이 오랜 시간이라는 느낌도 주면서 분명히 봄이 올 거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이 말하죠. 아직도 기다린다. 분명히 올 거니까. 그리고 이 비로소라는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로소 봄을 여의었다. 비로소 서름에 잠겼다라는 건 마치 그 봄이 사라질 거라는 걸, 모란을 상실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같죠. 그래서 아직, 비로소라는 부분에서 화자가 모란이라는 걸, 봄이라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상실하는 게 화자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두 부사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행으로 가볼게요. 5월, 그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화자는 봄이라는 계절을 기다려왔죠. 그런데 5월, 봄이 끝나가는 여름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봄의 상실을 의미하죠. 화자에게 봄은 간절히 기다리던 희망, 소망이 이루어진 시기인데 그 시기가 사라져 버리고 만 거죠. 그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전부 다 소멸의 이미지죠.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상실,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자, 여기에 화자의 정서가 많이 드러났어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 보람이 어떻게 됐대요? 서운하게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먼저 뻗쳐오르던 내 보람부터 볼게요. 자, 화자는 왜 보람이 뻗쳐올랐죠? 왜 보람을 느꼈었죠? 뭐가 폈었기 때문에? 맞아요. 모란이 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모란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모란이 피면 화자는 보람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란의 의미를 우리 희망, 소망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모란이 피면 보람을 느낀다. 어떤 성취 혹은 삶의 의미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란이 폈을 때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이 피임으로써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상실되고 소멸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죠?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구행으로 가보면 화자의 정서가 더 와닿게 표현돼요. 뭐라고 했냐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만다고 했어요. 지금 모란이 졌을 뿐이에요. 봄이 끝나서 모란이 떨어졌을 뿐인데 모란이 진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내 1년, 내 한 해도 끝났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모란이라는 게 희망, 소망, 어떤 보람, 삶의 의미라고 했을 때 희망이나 소망,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내 삶 전체를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금 과장된 것 같지 않아요? 화자에게 이 모란, 희망이나 소망, 삶의 의미, 보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확 와닿게 이해가 되죠. 과장적인 표현, 과장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장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라고 하면 뭐 상실감이라던가 슬픔, 서러움 그런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시팽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냐면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1년이 365일이니까 한 해, 1년을 의미하고 있죠. 옆에 어휘 나온 것처럼 한양의 의미는 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60날 한양이라는 부분은 모란이 피어있지 않은 시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는 대상, 희망, 소망, 삶의 의미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360날이라고 해서 정말 1년 내내 기다리는 느낌을 주고요. 한양, 늘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 내가 바라던 대상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서글픔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섭섭해 우음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상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슬프고 너무 서럽고 너무 서글퍼가지고 또 너무 섭섭해가지고 자기는 그 시간들을 울면서 보낸다라고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11행으로 가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우리 아까 1, 2행의 내용이 뭐였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11, 12행은 뭐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조금은 다르지만 1, 2행이 지금 11, 12행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앞과 뒤가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우리 그런 의미를 지니는 개념어, 뭐를 알고 있죠? 네, 수미, 상관. 수, 머리, 미, 꼬리. 머리와 꼬리, 즉 앞과 뒤가 똑같다를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앞뒤를 괜히 똑같이 하진 않아요. 화자가 어떤 시행을 반복했을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는 많은 시가 그러하듯이 이 마지막 부분에 화자의 주제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화자가 바라던 희망, 소망,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그냥 봄이라고 했는데 이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정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일단 화자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죠. 생략됐지만 모란이 폈고 그런데 그 모란이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상실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뭘로 돌아왔죠? 네, 기다림으로 돌아왔어요. 화자는 바라던 대상, 즉 모란이 사라졌지만 그 상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기다림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모란의 기다림은 화자에게 숙명과도 같아요. 화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란이 사라졌네. 하지만 난 사라질 줄 알았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다시 나는 모란을 기다리면 돼. 그 뒤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 다시 볼 건데 봄이라는 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봄도 모란과 같이 핵심어라고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고요. 봄은 어떤 시기죠? 모란이 피는 시기예요. 내가 원하던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계절, 그 봄을 왜 찬란한 슬픔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선 찬란하다라는 건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슬픔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말을 수식한다? 너 정말 착한 악마구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긍정과 부정을 연결시켜서 모순을 주는 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역설이라는 개념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역설은 그 안에 내밀한 진실이 숨어져 있다고 했죠.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봄이 찬란하다. 왜 찬란하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모란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던 걸 드디어 이룬 거예요. 기쁘고, 성취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겠죠. 그런데 왜 슬플까요? 바라던 걸 얻었으면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왜 슬프냐는 거죠. 우리는 앞에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슬픔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서름, 성쾌, 섭섭해 오음내다처럼 슬픔의 감정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지금 이것들, 간절히 바라던 그것들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던 것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서를 느꼈을까요? 당연히 슬픔, 서운함, 덧없음 이런 감정들을 느꼈겠죠. 이제는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이해가 가나요? 바라던 바를 얻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 기쁨과 행복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이게 곧 끝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던 걸 성취하고 이룸과 동시에 그것의 소멸을 예감하고 있는 거죠. 무슨 감정인지 알 것도 같은데 막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여행을 가면 굉장히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아, 이제 3일 뒤면 돌아가야 되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 나라에 다시는 못 와보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실을 예감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덧없고 슬프고 이런 감정도 느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일상에서 찬란한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행한행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어떤 대상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바로 모란이다. 모란이 드디어 화자에게 왔는데 그 모란은 다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모란의 상실로 인해 화자는 슬픔과 서러움을 느꼈다. 360날 울기만 했다.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모란은 또다시 필 거라는 걸 숙명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란을 기다리기로 한다. 그리고 화전을 생각한다. 그 모란이 피는 봄은 자신에게 찬란한 슬픔의 봄이다. 그래서 화자는 모란이 피는 봄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기다린다. 시의 내용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조금 인생으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늘 뭔가를 바라면서,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희망이 언젠가는 성취되기도 했어요. 행복을 느끼고 내 삶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만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건 없죠. 그 보람과 그 행복이 곧 끝나고 말아요.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슬프고 힘들지만 또 언젠가 그 모란이라는 게 피어날 거라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개념어 위주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정서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행에서 2행을 묶어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기다리던 대상이 화자를 분명히 찾아왔는데 다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소멸되고 말았죠. 그래서 3행부터 10행까지는 설움에 잠길 테요. 서운케 무너졌으니 섭섭해 우옵내다. 이러한 단서들로 알 수 있는 3행에서 10행까지 화자의 정서, 슬픔, 서러움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에서 12행은 다시 1, 2행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슬프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러웠지만 나는 그래도 다시 봄을 기다릴 거야. 기다림이라는 정서가 다시 드러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1, 2행에서는 기다림, 3행에서 10행까지는 슬픔, 상실감, 서러움, 다시 11행에서 12행까지는 기다림. 정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화살표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기다림, 슬픔, 기다림. 또다시 모란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또다시 지고 말겠죠. 그럼 또다시 슬픔. 그럼 또 기다림.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기다림과 슬픔의 반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핵심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시의 핵심어는 모란이었죠. 화자의 어떤 희망, 소망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었고요. 어떤 삶의 보람,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추상적인 시어들이죠.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를 모란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하죠? 맞아요.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 시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봄도 상징적인 시어예요. 그런데 이 시에서 봄은 모란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봄은 그런 희망, 소망, 보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 성취되는 시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시에서도 분명히 운율이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운율은 리듬감이고요. 무언가가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면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 시는 특정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시어가 반복되죠? 네, 방금 얘기했듯이 모란, 그리고 봄 이런 시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시는 1, 2행과 11, 12행이 반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뒤에 조금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시행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행이 맨 앞에 있는 시행과 맨 뒤에 있는 시행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설명했죠? 네, 수미, 상, 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혹시 이런 개념어가 선지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반복과 변주. 어떤 게 반복되긴 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를 시켜서 반복할 때 우리의 1, 2행, 11, 12행과 같은 반복을 보일 때 반복과 변주라고도 하니까 이런 개념어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 사실 이걸 여러분이 가장 찾기 쉬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랩에 라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랩의 라임과 비슷한 건데 이 시에서도 보면 기다리고 있을 태우, 잠길 태우, 있을 태우, 리을 태우라는 어미, 말의 끝부분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내적인 리듬감을 느꼈다면 이 리을 테오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보충을 해주자면 이 시는 전체적으로 자음,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 많이 사용됐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네, 그 유명한 노란 양말, 울림소리라고 하죠. 시에서 노란 양말, 즉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되면 뭔가 시가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어떤 리듬감을 좀 더 준다라고 하거든요. 이 시는 제목 모란부터 울림소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시어 선택에 있어서도 봄, 서름, 5월 전부 다 노란 양말이 많이 드러난 시어들이 많아요. 이 시의 제목이 철쭉이 피기까지는 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보다 느낌이 좀 더 딱딱하죠. 네 번째로는 어조를 보도록 할게요. 말의 곡조, 언어의 표현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정도를 어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시의 어조는 주로 어미에서 많이 드러나요. 이 시는 아까 읽었듯이 있을 테요, 잠길 테요, 무너졌느니, 우옴내다. 뭔가 잔잔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 않나요? 부드러운 어조가 돋보이는 시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너 온라인 수업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온라인 수업 안 들으면 혼낼 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뒤에 말한 게 훨씬 부드럽지 않나요? 이 시는 좀 읊조리듯이 부드럽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 시예요. 다섯 번째로 이 시에 사용된 주요한 표현법들을 전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시의 표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마지막 행에 드러났던 역설법이라는 거였죠.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식구를 통해서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느꼈을 기쁨과 보람, 그리고 동시에 느꼈을 슬픈 예감, 이런 정서를 내밀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행에는 사실 역설법만 드러난 건 아니에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게 맞는데 이 마지막 시행에서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는 목적어를 맨 뒤로 보냈어요. 이처럼 일반적인 문장 구조, 일반적인 문장 순서와 달리 그 순서의 변화를 준 표현 기법을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꿈으로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는 목적어를 맨 마지막으로 끄집어 와서 이렇게 종결을 시킴으로써 뭔가 이 찬란한 슬픔의 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아까 전에 과장법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모란이 치면 내 한 해도 끝난 거나 다름없다 라는 부분에서 과장적인 정서 표현을 했다라고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2번에서 5번까지 정리한 내용이 시인이 사용한 형상화 방법,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정서를 보다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한 형상화 방법들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핵심 질문, 모란이 피기까지는 어떤 심미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설명한 형상화 방법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무리로 이 시의 주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별건 아니고 시인이 우리한테 던지고 싶은 말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보자라는 건데요. 화자는 이 기다림, 슬픔, 기다림의 반복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 보람, 의미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 간절한 바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행부터 10행까지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많이 사용되기는 했는데요. 이 시의 주된 정서, 그러니까 화자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정서는 슬픔보다는 기다림,
소망, 바람에 더 가까워요. 화자가 나 모란 기다리는 거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프고 힘들고 서럽지만 그럼에도 나는 숙명적으로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릴 거야. 다시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결국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소망, 보람에 대한 기다림 혹은 바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